오늘은 정책 브리프의 일본 정국과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국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시다 정권은 안정적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기시다 정권은 사실은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 안정 의석수를 획득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년 7월 여름 선거까지, 여름 차림원 선거까지 기시다의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수상의 리더십이 이전의 스타일, 아베나 스가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적 인기가 많지 않다라는 점이죠. 당내에서도 추진력이 적다, 또는 재미가 없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다는 것이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 장악력이 이전에 아베 수상이나 스가 수상보다는 당내 장악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총재 선거에서 파벌의 등에 업혀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파벌 영향력으로부터 이를 극복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기시다 수상은 덧는 힘,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한계로 갖고 있었던 부분을 나름대로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인기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자민당의 선거의 얼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시다가 안정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권력 정치가로 변모를 해야 된다. 이것에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나카소네 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벌 재편을 통해서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고지가이, 기시다가 속해 있는 온건파의 고지가이를 좀 더 확대 대고지가이로 만드는 것이다. 아소, 그리고 타니가키, 이런 그룹은 원래부터는 하나의 파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파벌들을 잘 설득을 해서 정권 구상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정책을 국민에게 어필을 해서 특히 기시다 수상이 내걸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실현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안정적인 정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길에서 아마 기시다는 정책을 실현을 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기시다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가 어떤 정책의 과제를 갖고 있느냐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현재 갖고 있는 난제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감염 확대를 어떻게 막느냐, 방역을 어떻게 하는가가 기시다 정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스가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책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물러나게 됐다는 것을 기시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대책에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지가 기시다 내각이, 기시다 정권이 안정적인 정권이 될 것이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은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방역에서도 성공하고 경기 부양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의 요소가 많아서
과연 기시다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시다 수상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하겠다는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과실로 분배의 재원을 충당한다라는 그런 기시다의 주장이 사실은 아베노믹스와 무엇이 다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은 기시다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 임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기시다가 먼저 하고 있는 것은 감세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감세 정책이라는 것이 적자 재정이 팽배한 적자 재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또다시 감세 정책을 대규모의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재정 적자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기시다가 재정 적자도 나름대로 방어를 하면서 성장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공명당과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명당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시다가 주장하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것이 자민당의 강경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공명당을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도 중요한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안전보장이라는 것을 기시다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중국과의 화해, 대화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두 가지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게 기시다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시다 정권의 향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파벌의 영향력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추진력을 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와 동시에 선거에도 승리해야 되는 삼중의 과제를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기시다의 의도대로 성공할 것이냐는 내년 7월에 참여연 선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왜냐? 기시다가 국내 정치에 몰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득점을 해야 되는 판국에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스탠스는 서가 정부가 갖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제안을 하라.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제안이 먼저다라는 것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지금의 국면에서 탈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라고 하면 기시다는 대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화의 기조를 잘 이어받아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언제냐라고 하면 내년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